안녕하세요. 인어공주와 함께 떠나는 문화탐방입니다. 죽어도 죽지 않고 저승에서 여러분을 돕고자 한다. 선생의 마지막 유서가 우리로 하여금 국가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선생이 특사로 러시아에 간 것은 1896년과 1897년 두 차례인데, 처음 갔을 때는 한국 강자에 대한 진지하게 논의되었고, 다음 해에 다시 갔을 때는 함께 갔던 김병옥이 학교에 남아 한국어 강의를 시작한 것입니다. 니콜라이 2세의 대관식에 민영한 특사 일행은 축하 사절로 참석한 것입니다. 니콜라이 2세는 러시아를 300년 동안 지배해온 노마노프 왕조의 마지막 황제입니다. 그때 민영한 선생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상투머리에 갓을 쓰고 두루마기를 입고 대관식에 참여를 했는데, 거기에는 유럽과 아시아 7개국에서 온 사절이 63명에 달하였다고 합니다. 니콜라이 2세 대관식은 러시아 역사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정치에 있어서 큰 의미를 가졌기 때문에 수많은 여러 나라 사절단이 와서 이 기회를 이용하여 서로 접촉하며 국제 정치와 관련하여 중요한 문제들을 상의하게 됩니다. 중국의 막강 실력자 리홍장도 사절단으로 왔고, 일본 정계와 군부 최고 출신인 야마가타 아리토모 역시 일본의 왕자와 함께 참석했습니다. 지금 말하면 다자 외교죠? 네, 이들 틈에서 러시아를 상대로 치열한 외교전을 벌여야 했던 선생은 국제 정치 외교 무대에서 조선의 운명을 건 러시아와 협상을 펼쳤던 것입니다. 조선 사절단은 예물로 병풍 2개와 세중령, 2층 자기함, 백동조각 화로 2개, 그림 4폭을 대관식 때 가지고 갔다고 합니다. 선생은 대관식 때 있었던 이벤트를 보면서 많이 놀라워 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테너 가수가 노래하는 것을 처음 보았는데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청중이 모인 자리에서 웬 신사가 목살에 힘줄이 돋칠 정도로 소리를 지르니 모두 그를 우러러 보더라. 서양에서 군자 노릇하기란 원래 저리 힘든가 보다 라고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 발레 공연을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벌거벗은 것이나 다름없는 소녀가 까치발을 하고 빙빙 돌며 뛰기 하고 멈추기도 하고 가녀린 소녀를 학대하니 서양의 군자들은 참으로 짐승이로다 라고 표현하셨다고 합니다. 지금 시점에서 보면 참 재미있는 평이죠. 풍물과 관습이 다른 서양 러시아는 당시 조선인에게 너무나 낯설고 생소한 나라였습니다. 그곳에서 낯선 서구 문화를 접한 것은 한마디로 문화적 충격, 쇼킹한 일이었죠. 여러분, 민영한 선생은 그 당시 어떻게 러시아에 갔을까요? 네, 배를 타고 갔습니다. 해천추범, 선생이 지으신 이 해천추범에 상세하게 알 수 있는 중요한 사료가 있습니다. 즉, 이 책은 러시아 특사로 파견된 민영한 선생의 사행 일기인데, 윤치호, 손희영, 김등년, 김도일, 주한 러시아 공사관의 스타인까지 외교 사절단 일행이 새로운 서양 문물을 접하면서 충격과 감회를 솔직하고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럼 민영한 선생님과 함께 러시아로 떠나볼까요? 1894년 4월 1일 특사 일행은 인천항을 출발합니다. 러시아 군함 꾸레막시오를 타고 중국 상해로 가서 또다시 영국 상선 퀸 엘리자베스호에 몸을 싣고 일본으로 갑니다. 일본에서 태평양을 횡단해서 캐나다 밴쿠버로 가게 되는데, 경로를 잘 살펴보면 우리는 한 가지 의문점을 가지게 됩니다. 왜 이렇게 멀리 둘러갔을까요?
시베리아는 대륙입니다. 왜 인도양을 건너지 않고 반대 방향으로 갔을까요? 항해를 잠시 멈추고 그 당시 모스크바로 갈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그 당시 모스크바로 갈 수 있었던 수송로는 첫 번째는 시베리아를 횡단하는 방법, 두 번째는 인도양을 횡단하는 방법, 세 번째는 태평양을 횡단하는 방법, 이 세 가지였는데 시베리아 철도가 완공되지 않아서 갈 수 없었고 인도양은 선편이 적어서 한번 놓치면 제 시간에 갈 수 없었고 태평양 노선은 시간은 많이 걸렸지만 일단 선편이 많고 안정적이어서 그 당시는 태평양 노선을 선호하였습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갔죠? 네, 캐나다 밴쿠버에 도착해서는 호텔 밴쿠버에 머물기도 합니다. 호텔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게 되는데 오르내리기를 어렵게 생각하여 아래층에 집 한 칸을 마련하여 전기로 맘대로 오르내리니 참 기이한 시설이다 라고 하십니다. 참 표현도 재미있게 하셨네요. 이번에는 밴쿠버에서 미국 뉴욕으로 가는 대륙 횡단 기차를 타십니다. 가마만 타고 다니던 조선사람 민영화는 엄청난 속도로 달리는 기차의 위력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지나는 곳은 바다를 껴서 길이 험한데 산에는 사다리를, 물에는 다리를 놓고 쇠로 궤도를 놓아 바람이 달리고 번개가 치듯이 빠르니 보는 것이 금방 지나가 마치 꿈속과 같고 아득하여 기억할 수가 없다라고 말입니다. 러시아로 가는 여정은 멀고도 멀었습니다. 특사 일행은 뉴욕에서 또 당시 영국 상선 로마니오를 탑니다. 뉴욕에서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 저도 힘이 드네요. 대서양을 건너 영국 리버풀에 도착한 후 런던으로 향했습니다. 당시 세계 최고의 도시였던 런던의 변화함은 선생에게 서구 물질 문명의 실상을 생생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민여한 선생은 러시아로 가는 도중 일본과 유럽을 두루 거쳤고 그 과정에서 서구의 뛰어난 제도와 발전상을 체험한 한편 놀라움, 조선 현실이 얼마나 뒤떨어져 있나 괴리감과 좌절감을 겪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서구의 뛰어난 제도와 문물을 우리나라에 전복 발전시킬 수 있을까 진지하게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런던에서 네덜란드를 거쳐 독일, 폴란드를 지나 모스크바로 도착합니다. 1986년 5월 20일 마침내 모스크바에 도착하는데 우리 한번 인천항을 떠나 며칠 만에 모스크바에 도착했는지 계산 한번 해보자고요. 아이고 50일입니다. 참 먼 길이죠. 그의 지구를 반바퀴 도는 셈이니까요. 그렇다면 단순히 러시아 황제 대관식에 참석하기 위해 이렇게 먼 길을 간 것일까요? 일본은 명성황후를 시해한 뒤 친일 내각을 수립하고 조선을 마음대로 흔들고 있었습니다. 고정의 안전도 보장할 수 없는 극도로 불안한 상황이었죠. 이런 상황에서 조선은 돌파구가 필요했습니다. 위급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고정은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하는 극단 조치를 내립니다. 이것을 우리는 아간파천이라고 하죠. 아간파천은 비록 러시아의 힘을 빌렸지만 일본에 의해 나라가 멸망하기 일보 직전에 기사회생 조치할 수 있었고 일본의 침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조선에서 러시아 입지는 강화된 반면 일본의 입지는 상대적으로 약화되었기에 고종 환궁을 요구하는 무력 시위는 계속되었습니다. 고종은 또 다른 돌파구가 필요했는데 그것이 바로 러시아 황제 대관식이었고 러시아의 원조를 얻기 위해 고종은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 민여한 선생을 러시아 특사로 파견하게 됩니다. 고종이 민여한 선생을 택한 이유는 민씨 세력 가운데 가장 신망이 두텁고
지체가 높은 사람이었으며 조선 정부를 충분히 대변할 수 있고 선생이 러시아에 대해 상대적으로 정세가 밝아서 발탁하게 됩니다. 조선은 일본을 견제해줄 강대국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풍전등화 같은 조선말 근대사를 잘 표현한 선생의 사행일기 해천추불을 읽으면서 저는 복이 많아 이 시대 대한민국에 태어났구나 생각되어집니다. 제가 그 당시 있었다면 아마 독립투사 일원은 되었을 거고 동지들을 절대 배신하는 일은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을 겁니다. 네, 대한민국에 대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한 번쯤 생각하고 잠자리에 들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해천추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